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오늘 상하이 증권시장과 홍콩 증시 간의 교차 거래에 문이 열렸습니다. 후강퉁이라고 하죠. 상하이 본토 증권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많이 닫혀 있었는데요. 이번 제도로 우회로나마 많이 열리게 됩니다. 곧 환경이 무르익었다고 생각이 되면은 완전히 문을 열지도 모르죠. 투자 자금 혹시나 다 빨아들일까 걱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지구촌에 문을 여느라 바쁩니다. 뉴질랜드까지 올해 들어서만 3번째, 이번 정부 들어서 4번째의 자유무역협정 FTA가 타결됐습니다. 손해도 이익도 있으니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드사, 통신사, 또 인터넷 업체 할 것 없이 모바일 결제 시장을 둔 쟁탈전이 뜨겁습니다. 손안의 결제가 이제 생활화됐으니까 너도 나도 진출하고 있는데요. 보안에도 쟁탈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시장입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오늘부터요, 중국 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 간의 교차 거래 제도인 후강퉁이 시작이 됐습니다. 후강퉁이라고 하면은 후는 상하이를 뜻하고요, 홍콩을 뜻하는 강을 조합해서 만든 용어인데요.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도 홍콩을 통해서 중국 본토 주식 A 증시를 매매를 하고 또 중국 투자자들도 홍콩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거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 투자자들도 후강퉁을 통해서 중국 증시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데 2부에서 이 의미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한중 FTA 체결 이후에 지난 토요일 한 뉴질랜드 FTA도 체결이 됐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안정장치를 했다고는 하지만 뉴질랜드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낙농 제품, 또 육류죠. 우리나라 축산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부에서 잇따라 FTA로 인한 축산업계의 피해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월요일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춘석 부장님, 전화 연결이 안 됐나요? 여보세요? 예, 연결됐군요. 예, 안녕하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예, 깜짝 놀랐습니다. 네, 혹시 증시 보고 계셨나요? 아닙니다. 전화기가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월요일 증시는 어땠나요? 오늘 시장은 좀 양시장도 극단적으로 조금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거래소는 1.51포인트 빠져서 1943으로 끝났는데요. 코스닥은 지금 10.75포인트, 즉 1.98%나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거래소 쪽에서도 외국인의 매도가 한 320억 정도 나왔었고요. 코스닥 쪽에서 한 143억 정도 외국 매도가 나오면서 빠지는 모습인데, 예.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도 한 38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거래소 쪽에서는 기관은 167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삼성 SDS가 상장이 되면서 이 부분에서 지금 외국인들은 매도가 나오고 기관이 네.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물량들 때도 아무래도 시장 영향을 좀 미치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쪽에서는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대장주 쪽으로 네. 매도세가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삼성 SDS가 여러모로 참 그렇군요. 예, 근데 시장이. 혹시 이제 후강퉁의 영향이 있었던 것은 없을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아침에 보게 되면 원래 그 일일 한도 자체가 일찍 소진될 것이다, 수강통에 대해서. 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즉, 그런 걸로 미뤄봤을 때, 수강통의 영향으로 인해서 시장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그동안 흐름이 좋았던 부분에 있어가지고 있던 종목군들이 내려오는 그런 부분. 네.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3,300원이나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 자체가 시장을 좀 끌어내리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SDS, SK 하이닉스 다 내렸나요, 오늘?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있죠. 삼성전자 올랐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도 올랐고, 현대차도 올랐고요. 그리고 SDS 이제 플러스 11,000원 정도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공통적인 모습을 보다 보면 아무래도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한 회사들,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쪽에 있어가지고는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 외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올라왔던 SK CNC 같은 경우도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이제 코스닥 쪽이 상당히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에 비해서 좀 과도한 상승을 보였다 하는 종목군들, 특히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그 밖에 좀 눈에 띄는 종목이나 업종을 들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컴퓨터라든가 게임들 같은 네. 모바일 게임주들이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동안 좀 약세를 많이 보였었던 조선업종 같은 경우가 거꾸로 그래도 그동안에 그 수주가 가장 좋았던 부분들, 즉 네. 9월달에 이어 10월달에도 수주 실적 항상 좋았다라는 게 조선업종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그동안 그 하락세를 조금 돌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현대중공업이라든가 현대미포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돌려놓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 정도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낙폭이 과대했다라는 것 때문에 오르면은 지속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는 낙폭 과대 자체가 왜 빠졌는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요 근래 이제 우리나라 대형주들이 빠진 가장 큰 원인은 사실 환율 때문이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환율 3, 4분기에 그다지 실적이 시장이 생각했던 것만큼 좋아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상태에서 환율까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것이 추가적으로 어떤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 자체 때문에 주가를 뺐는데 지금 보게 되면 사실 그 부분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반영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실적이 좋지는 않지만 이 정도까지 빠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인데 중요한 건 어찌됐든 우리 시장에서 키를 잡고 있는 외국인들인데요. 외국인들이 그 돌아서는 모습을 별로 안 보이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약간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삼성 SDS 같은 저런 큰 종목을 매도를 하면서도 매수로 돌아섰다는 그런 부분들 그나마 이제 그 부분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당분간 이렇게 주식시장 자체가 크게 돌아올 가능성은 좀 적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오늘 장 막판에 좀 흘러나왔던 얘기인데 주식시장 발전 방안 자체가 네. 뭐 이번 주 뭐 늦어도 다음 주 정도까지 나온다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언제 나오나요? 계속 rumor가 돌아가지고요. 예. 이게 나오는 얘기를 보게 되면 뭐 좀 더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 한 달 정도 늦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가장 큰 부분 자체가 공모펀드의 주식거래세 면제 네. 또는 인하 그다음에 우정사업본부 같은 쪽에 차익거래에 부과됐던 어떤 그 증권거래소를 다시 비과세를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만약 된다고 한다면 네. 시장에는 좀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겠나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을 들려주시고 끝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지점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런데 네. 노후 준비 상태는 여전히 세계 최하위권. 아, 어떻게 이렇게 기사 우리나라의 쓰기 지금 좋게 현주소입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예, 네.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를 가지고 조사한 건데요. 예.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81.3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가 있는 OECD 회원국 34개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32개 회원국 중에 13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위권에 네. 속하는 거죠, 수명은. 참고로 일본이 83.2세로 제일 높았고요. 예.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높습니다. 아이슬란드, 스위스, 스페인, 이탈리아, 호주, 프랑스. 그런데 이렇게 기대 수명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에 비해서 이 노후 준비는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대부분 노후를 준비하는 뭐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습니다만 제일 많은 게 아무래도 그 연금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GDP 대비, 국내 예. 총생산 대비로 연금 펀드에 대한 투자 비중이 우리나라는 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공적 연금만이 포함된 걸까요? 여기서는 아마 그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네. 공적연금하고 아마 사적연금도 포함이 된 게 아닌가 지금 네. 싶은데 그거까지는 지금 통계에는 구분이 안 돼 있고요. 34개 회원국 중에 29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낮군요. 이거는. 예, 최하위권이죠. 네. 네덜란드는 GDP 대비 연금 투자 비중이 134%입니다. 그러니까 GDP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이 연금에 들어가 있는 셈이고요. 그러네요. 예.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가 124%, 스위스 113%, 다 100%가 넘습니다. 호주도 90%가 돼 있고 영국 88%, 또 핀란드 82%. 그러니까 수명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상위권에 놓여 있는데
정작 노후 대비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인 연금 투자 비중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주소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부동산 자산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부동산 집값이 워낙 높았고 집 하나 사는데 거의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붓다 보니까 노후가 돼서 정작 예금이나 보험, 적금, 연금은 없고 그냥 집 한 채만 달랑 가진 채 노후를 맞는 게 한국인들의 사실 대부분의 현주소거든요. 근데 사실 부동산 자산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유동화가 안 되죠. 네, 잘 팔리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일단 급해도. 그러다 보니까 이 노후가 돼서 집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해도 현금이 없이 그냥 집만 가지고 있는 이른바 뭐라 그래야 될까, 하우스푸어 같은 이제 그런 삶을 가고 있는데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남성들의 유효 은퇴 연령이 71세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세계 2위인데요. 그때까지 일한다는 거죠. 예, 유효 은퇴 연령이라는 건 이제 보통 직장에서 은퇴하는 거 우리가 50대 후반 길어야 60대 정도인데 예. 그거 말고도 공식 은퇴 연령 말고 추가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그게 무엇이 됐든 농사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끝나고 그 알바성에 가까운 아르바이트에 네. 가까운 그런 일을 하시던 어떤 형태로든 경제 활동을 하는 돈을 버는 일을 하는 해서 거기서 완전히 그만두게 되는 시기가 71세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일을 한다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노후가 너무 막막하다 보니까 노인이 돼서도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워낙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또 그에 비해서 이 노후에 대한 어떤 재무적인 인프라는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네. 소득은 적고 노후가 돼서도 계속적으로 불가피하게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좀 약간 서글픈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 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차피 일하게 될 거라면은 그 일자리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죠. 왠지 서글프게 좀 우울하죠? 네. 네. 제가 설명드리고도 좀 그러네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네. 예. 삼성이 신입사원 합격자를 발표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네, 워낙 삼성고시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네. 이제 아마 내년부터는 이제 서류 전형을 일부 부활시키는 형태로 이른바 그 과도한 삼성고시 열풍은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지금 13일부터 계열사별로 지금 이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역시 이공계 출신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력인 이 삼성전자의 경우에 소프트웨어 직군을 필두로 해서 연구개발, 설비, 기술, 영업 마케팅 다양한 분야를 뽑았는데 85% 이상이 이공계라고 합니다. 네. 삼성전자의 특성상 네. IT 기업이다 보니까 이공계가 많은 건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고 다른 이 IT 관련, 전자 관련 계열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전기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테크윈 다 이공계 비중이 80에서 90%에 달하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또 종합화학, 정밀화학 이런 중공업 계열 내지는 건설 계열사들도 역시 이공계 출신들이 85%고, 삼성생명이라든가 삼성화재, 삼성증권 이런 금융 계열사들은 상대적으로 경제 분야들이 높긴 높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어쨌든 인문계 취업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사실 요즘 대기업들 보면은 대기업들의 업종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이공계 출신으로 되고 제가 사실 주변에 봐도요. 소위 말하는 명문대 출신의 이 인문계를 졸업한 학생인데 대기업 보는 때마다 계속 지금 낙방을 하는 네. 그런 경우도 주변에서 제가 어렵지 않게 지금 보고 있는데 글쎄요, 이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재,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에 따라서 어차피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사회가 좀 더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이공계도 잘 되고 인문계도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로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네. 한동안은 너무 이공계 기피 현상이 너무 심하다가, 요즘은 또 너무 이공계 쏠림 현상이 심해가지고,
이게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부침이 올 수가 과연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렇네요. 제가 듣기로도 뭐 서울대 경영학과 학생들인데도 창업을 준비한 학생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예, 맞습니다. 그런 걸 다 반영한 게 아닌가 싶네요. 맥주는 점점 진한 맥주를 찾는다고 했는데 네. 소주는 점점 순해지나 봐요. 그렇죠. 맥주는 도수가 우리나라 맥주가 너무 싱겁다라는 네. 어쨌든 평이 있었고, 그게 고정관념이든 사실이든, 그래서 맥주는 굉장히 요즘 진한 도수, 진한 맥주, 높은 도수의 맥주들로 가는 추세인데, 소주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주 시장 점유율의 한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이 참이슬이요. 네. 이 하이트 진로에서 만드는 건데, 알코올 도수를 18.5도에서 17.8도로 낮추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원래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소주는 25도였습니다. 아, 그랬나요? 예. 굉장히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독했는데 그렇네요. 어쨌든 25도 소주라는 등식이 아주 오랫동안 이루어지다가 98년에 23도짜리가 처음 나왔고요. 네. 2001년에 22도로 낮춰졌고 2004년에 21도로 낮춰졌고 그리고 2006년부터는 19도, 20대 도 미만으로 내려갔다가 지난 2월에 18.5도로 다시 낮춰졌거든요. 근데 1년도 안 돼가지고 다시 이제 17도대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독주를 기피하는 네.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또 이제 과거에 소주 그러면 남성의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만 남성의 술 이렇게 됐는데 요즘은 이제 남녀 구분 없이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성 소비자들도 늘다 보니까 이 낮은 도수의 소주를 네. 원하는 그런 수요가 좀 많아지게 됐던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맥주는 진해지고 소주는 연해지고 이것도 아무튼 우리나라 주류 시장에 지금 재밌는 트렌드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근데 요즘은 섞어서 드시는 분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요즘이 아니라 제 주변에서는요. 안 섞는 분을 제가 찾기가 어려워가지고요. 네. 앉으면 그냥 다 섞으셔서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맥주가 높아지고 소주가 순해졌는데 이 똔똔이네요. 섞어 보면은 과거하고 네. 비슷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러면 아마 술자리에서 또 그럴 겁니다. 소주 더 많이 타라고.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중국 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 간의 교차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후강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상하이를 뜻하는 후, 홍콩을 뜻하는 강, 그리고 이 퉁이라는 것은 통할 통자입니다. 서로 같이 이제 교차 거래를 한다는 건데, 중국 본토 증시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 문이 열린다는데 방점을 둬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홍콩 증시를 통해서 중국 본토 증시, A 증시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됐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창조는 멀리 있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작은 호기심과 사고의 전환으로부터 창의적인 혁신과 개발을 이루어냅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에서는 우리의 호기심과 상상력이 과학과 만나 미래를 밝히는 지식이 되고 혁신적인 기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강화의 중심에 기초과학 연구가 있습니다. 기초과학의 밑거름이 창조경제의 큰 걸음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기초과학연구원이 함께합니다. 나의 단어, 나의 문장, 나의 느낌, 나의 리듬 음악. YTN 라디오와 세종문화회관이 공동 주최하는 뮤지컬 제약 콘서트 프로미스 2015 삼찬성 매진 기록의 모차르트 뮤지컬 어워즈 최다 수상의 엘리자벳을 비롯해 2014년을 빛낸 최고의 뮤지컬들이 올해의 마지막 날 한자리에 모입니다. 임태경, 민영기, 옥지연 등 최고의 뮤지컬 스타와 관객이 함께하는 프로미스 2015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확인하세요.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최근 금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금 시세는 어떤지 금은방 현장 취재해봤습니다.
보통은 얼마나 떨어진 거예요, 가격이? 그냥 가격이 뭐 10,000원 정도? 현금가로 하면요. 요즘에는 다 부가세 붙어서 나와요. 18만 원? 사람들은 인터넷 보고서는 그 가격이 맞냐고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왜 비싸냐고. 요새 그러면 손님들이 뭐 많이 구입하러 와요? 절반지는 좀 많이 찾아요. 원래 처음에 얼마나 떨어진 거예요? 많이 비쌌을 때는 한 25만 원대까지 갔었죠. 사는 사람들도 금값이 떨어지면 더 내릴 걸 기대를 하기 때문에 오르면 또 내린 다음에 살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냥 금값이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유지되는 편이 저희한테 더 좋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경기가 없어갖고 사러 온 사람이 많지 않아요. 10월 22일부로 사람들이 반으로 줄었어요. 물어보시는 분도 없고 매출도 줄고 그만큼 사람이 많이 줄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금은방을 들른 손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금 사러 오신 거예요? 네, 요즘 금값 떨어졌다고 해서 돌반지 보러 왔어요. 주변에 금 재테크 하신 분들 혹시 보셨어요? 금값이 내려갔다 보니까 금 재테크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금은 아무래도 안전자산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에서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경기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금은방은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게릴라 경제 현장 이혜리 리포터였습니다. 송일국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고를 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위에서는 쥐락 잡아주고 장에서는 펴락 풀어주고 세계인의 장을 쥐락 펴락 수출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세계가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쥐락 펴락 듀오락.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 간의 교차 거래 제도인 후강퉁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 중국 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 간의 교차 거래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본토 증시에 대한 그 투자를 늘릴 수가 있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 그 투자자들도 투자를 할 수 있게 됐고요. 또 외국인 투자자들도 우리 시장으로 안 가고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증시에도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여러모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안유아 박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후강퉁 일단 이게 뜻이 어떤 건지부터 알려주시겠어요? 네, 여기 후라고 하는 거는 상하이를 가리키고요. 예. 강이라고 하는 건 홍콩을 말합니다. 그래서 퉁이라는 건 통한다는 의미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상하이와 홍콩의 거래소를 서로 연결함으로써 네. 양쪽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양쪽에 있는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교차 거래를 말합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이게 시행이 됐잖아요. 좀 미뤄지기는 했는데 네네. 오늘 첫날 분위기는 어땠다고 하나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상해 쪽에 투자하는 걸 우리가 후구퉁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상해 거래소에 있는 투자하는 걸 후구퉁이라고 하는데요. 상해 쪽은 지금 개장 30분 만에 일일 투자 한도가 130억 한도가 돼요. 근데 네. 개장한 지 30분 만에 103억 위안이 소화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 30분 만에 75%가 한도의 75%가 소진이 됐어요. 네. 근데 반대로 우리가 그 강구통이라고 하는 거는 또 홍콩에 투자하는 걸 말하거든요. 네. 중국 투자자들이 그것은 별로 지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장 30분 만에 지금 위안화로 약 6.6억 위안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약 10배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해 거래소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은 다 조금 상승한 겁니다. 지금 한 0.4에서 0.5% 상승을 했고요. 네. 반대로 홍콩 쪽은 조금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역시나 이 쏠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했어요. 네네. 네. 상하이 증시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좀 엄격하게 제한을 뒀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번 제도로 좀 많이 풀리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동안
중국은 고속 성장하는 국가이다 보니까 네. 주식도 그 성장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좀 주식의 수익률이 좀 메리트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루트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후광통이 열리면서 외국 투자자뿐만 아니라 그 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도 바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다 보니까 이번 이 기회로 외국인 투자자가 상해 주식에 많이 쏠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네. 혹시 우리 증시에 들어올려다가 혹은 네. 또 우리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투자자들도 네. 홍콩을 통해서 상하이 증시에 투자하고자 빠지게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지금 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에 있는 증권사들도 네. 이 후광통에 맞춰서 이미 그 중국 상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HTS 홈 트레이드 시스템을 지금 개발을 해서 준비한 상태고요. 네. 그래서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도 홍콩에 있는 증권사하고 연결된 네.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바로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투자하던 많은 국내 투자자들도 이제는 중국 주식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이런 홍콩을 통해서 상해 주식에 투자 가능해졌기 때문에 네.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실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국내 증시에는 좀 타격이 될 수 있을 텐데 네. 이게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그렇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후광통 개설이 한국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은 수급 측면에서 보면 네. 한국의 주식시장의 일부분 수요를 상해 쪽에 끌어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한국 국내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존재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중국 상해 주식 같은 경우는 이미 후광통 개설에 따른 정보가 주가에 이미 많이 반영이 돼가지고요. 연초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한 네. 30%가량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할 건지는 결국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상해 주식의 본질적인 가치가 네. 투자자들한테 수익률을 주냐 안 주냐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단기로는 급격하게 상승할 수는 있지만 결국 중장기로 볼 때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본질적인 측면을 체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네. 그럼 안 박사님은 잘 아시니까요. 이 네. A주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우리 네. 증시랑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도 네. 정말 성장성도 높고 체질도 좋고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나요? 전반적으로 중국 주식은 이렇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7년까지는 중국 상하이 지수가 6,000포인트까지 최고로 올라갔다가 네.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300 지수가 2,300 지수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폭락한 세계에서 꼽을 수 있는 제일 많이 하락한 시장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중국의 전반적인 주식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지금 프라이스 된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의 밑바닥을 보여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반적으로 저가 국면이 형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건 확실해요. 네, 가격적으로는. 네. 한국 주식에 비해서 지금 중국 주식시장이 워낙 그동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평가된 주식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투자한 주식이 저평가 주식이냐는 또 다른 문제겠죠. 그래서 그렇죠.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서 주식의 본질 가치에 맞춰봐서 현재 형성된 주가가 확실히 저평가된 건지 아닌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산업에서 1등주 같은 경우에는 네. 관심 갖고 보는 게 좀 맞는 요인일 것 같고요. 근데 꼭 1등주에서 저평가됐다고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 주식의 내재 가치와 결합해서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정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 기업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을 잘 찾아보고 그렇죠.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중국
정부는 의지가 꽤 큰 것 같아요. 개혁 개방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고 네.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무슨 세금 우대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이 주식들에 대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네. 지금 면세하기로 3년 동안 면세하기로 이미 결정이 났고요. 네. 근데 배당세액이 있습니다. 배당소득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사게 되면 그 주식이 또 배당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일괄로 10%의 배당소득세를 징수합니다. 네. 근데 지금 면세한 조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격 차이에 따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잠년 동안 면제한다고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매가 손바뀜이 많을 가능성은 높아졌네요. 그렇죠. 예,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이거 보면은요, 사실 완전히 열린 게 아니잖아요, 아직은요. 네, 네. 상하이 A 종목이 다 열린 게 아니라 뭐 일부분만 열렸다 이렇게 얘기도 있던데 네. 거래 한도도 있고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종목 수로 봤을 때는 전체 종목이 약 57% 정도 개방했고요. 네.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지금 80% 넘는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일부분 주식에 대해서 개방은 했지만 개방된 종목 자체가 워낙 중국 주식을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주식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개방 폭은 좁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요 종목들은 다 개방을 한 상태입니다. 예. 네. 그러면은 지금 상하이 증시 말고도 중국에는 선전 증시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홍콩 증시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들어오게 했는데 네. 아예 상하이 증시도 직접 투자의 문을 열 수도 있을 거고 네. 선전 증시도 열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안 박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중국 거래소가 상해 거래소하고 심천 거래소 두 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상해는 한국말하면 코스피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목이 큰, 시가총액이 큰 주식들로 형성되어 있고요. 심천 거래소는 한국말하면 코스닥 시장처럼 중소기업 중심으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후광통에서 개방된 거는 상해 거래소에는 대형 종목들이고요. 심천 같은 주식은 현재까지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는 채널이 3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심천거래소의 B주라고 있습니다. 네. B주는 주로 외국인만 거래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하고요. 예. B주라고 정해진 종목에 투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QF라고 해서 적격 외국 기관 투자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지금 한 32개 기관들이 QF 라이센스를 이미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한국의 QF 라이센스를 받은 증권사나 기관들을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심천거래소 혹은 상해거래소 투자할 수가 있고요. RQF라고 해서 위안화 적격 외국 기관 투자자입니다. 네. 그래서 또 한국에 아직 한 회사도 지금 RQF를 받지는 않았지만 올해 안에 조만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중에 RQF 라이센스를 받은 증권사나 관련 기관들을 통해서 위안화로 R이라는 건 위안화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위안화로 바로 또 중국 상해나 심천거래소에 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QF, RQF, B주는 상해든지 심천거래소는 다 투자할 수 있는 채널이고요. 네. 후광통이라는 거는 딱 상해에만 투자할 수 있는 그것도 홍콩을 거쳐서 상해에 투자할 수 있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조금 유의해야 될 점, 아까도 이제 종목의 어떤 건강성 그렇죠. 이런 거는 네. 봐야지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 네. 밖에 또 유의할 점이 있으면 알려주시겠어요? 일단은 이번 후광통 주식들이 주문을 할 때요. 네. 이게 시장가로 주문 불가합니다. 지정가로 주문을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관련 또 수수료가 많이 있습니다. 중국 왜냐하면 상해 거래소에 주식을 투자할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징수하는 수수료가 있거든요. 네. 뭐 취급 수수료라든지 증권관리 수수료, 계좌대체 수수료 등등. 근데 이런 세 항목은 이 중간에 증권사들 통해서 징수가 되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한테서 수수료로 다 포함돼서 받을 거예요. 네. 그리고 개인이 별도로 체크해야 되는 인지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자에게 거래 대금의 0.1% 정도
인지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수수료라든가 인지세 체크라든가 이런 수수료가 어떤 게 있는지 좀 더 거래 네. 비용을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이게 네. 위안화로 거래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환율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공시가 중국어로 거래소에서 공시하다 보니까 언어적인 또 어려운 네. 점이 있기 때문에 예. 바로바로 공시를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언어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역시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본시장연구원의 안유아 박사였습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이장원 연합인포맥스 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주요 20개국 G20 호주 정상회의가 끝났죠? 네네. 예, 어떤 내용들이 좀 선언문으로 채택이 됐나요? 네, 여러 가지 그 얘기가 있었어요. 경제 성장, 그 다음에 기후 변화 대응, 네. 조세 회피 방지, 에볼라 확산 대응, 여성 노동 참여 확대,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경제 성장 부분입니다. 네. 이 경제 성장 부분은 이 의장국인 호주의 에버트 총리가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이번에 심도 깊게 좀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세계 경제가 저성장, 저물가, 미국, 유럽, 일본 다 지금 좋지 않은데 이 세계 경제 성장을 위해서 각국이 노력을 좀 하자. 네. 그래서 향후 5년간 GDP 성장률을 2.1% 정도로 높일 수 있게 같이 노력하자. 이런 쪽으로 이제 합의가 좀 이루어졌고요. 2.1%까지 올리자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을 보면 OECD가 예상하는 게 0.8%고요. 네. 사실상 이제 제로 성장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IMF도 지금 세계 성장률 하향 조정을 예고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에볼라 이런 돌발 변수 때문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자꾸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률을 제고하는 쪽에 좀 논의를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G20 공동 선언문에 800개가 넘는 개혁 조치가 담겨져 있고 또 회원국들이 다양하고 과감한 그 개혁을 달성해야지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만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일본 엔저를 겨냥한 네. 좀 발언을 해서 주목을 받았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국만을 위한 그런 일부 선진국의 통화 정책이 신흥국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거는 결국 다시 부메랑처럼 선진국으로 돌아가서 역파급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지금 돈풀기를 해서 경제 살리기를 한다고 하지만 엔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좀 적당히 하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의 엔저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좀 용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그 일본이 환율을 조작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논리를 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우리 목소리가 그렇게 크게 좀 먹혀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엔저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걸로 보고 그에 맞는 그 기업들이나 또 경제 주체들이 대응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엔 낮추는 것밖에 정말 일본은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한 얘기도 처음에는 호주 쪽에서 워낙 이쪽이 이제 석탄 네. 원료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예. 반대를 했다고 들었는데 뭐가 채택이 된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호주 의장국인 호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라고 네.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 이번 회담 기간 중에 퀸즐랜드 대학교에서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그 강력한 그 의지를 좀 밝혔고요. 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랑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좀 합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어우러지면서 결국 이 G20 정상회담에서도 네. 의제로 올라오고 또 각 그 나라들이 회원국들이 이 GCF라고 하는 그 기금에 녹색 기금에 출연을 하기로 그렇게 좀 얘기가 네. 됐습니다. 근데 이 부장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 세계 성장률을 2.1%까지 올린다라고 네. 하는 게 굉장히 좋게는 들리는데요. 네네.
이걸 위해서 뭐 한 800여 가지의 개혁 방안이 담겼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가능할까요? 일단 세계적인 이 분위기가 그 G20 회의라는 게 그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는 정말 그 세계 각국이 머리를 맞대고 위기를 극복하자, 뭐 유럽 재정위기 때도 그랬고 선진국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는 한번 중지를 모아보자는 어떤 단합된 힘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최경환 부총리도 얘기했지만 어느 나라는 에어컨을 틀고 어느 나라는 히터를 틀고 각자 그 온도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 자기 그 개인, 그러니까 국가적인 그 이익에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그 세계 성장률을 제고하자고 합의는 했지만 결국 자기 나라 성장을 우선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내 성장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 피해가 가도 내가 우선이다라는 그런 논리로 각 나라들이 대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못 본 척 하겠죠. 네. 그리고 일본의 오늘 3분기 성장률이 나왔던데 위축이 됐더라고요. 예, 지금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고요. 전문가들 얘기가 그 6개월, 그러니까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지금 그런 상황에 빠졌고요. 지금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4월에 소비세를 인상을 했는데, 소비세를 인상을 하고 나서 일본 소비자들의 소비가 확 줄었고요. 그렇게 되니까 그 경제 성장률에도 그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뭐 아베노믹스 실패한 거 아니냐, 뭐 아베 갯돈 이런 얘기들이 또 외신들에서 나오면서 참 일본 경제가 한계에 도달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그 내년 10월에 일본이 소비세 인상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 그 된 걸로 나왔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이제 12월에 조기 총선, 그러니까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하고 그다음에 이 선거에서 소비세 인상을 약간 뒤로 미루는 거를 심판을 받겠다, 그런 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내일이나 뭐 내일 모레쯤에는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를 봐서는 뭐 아베 경제자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언론 인터뷰를 한 거 보면 소비세 인상을 4월에 한 거는 실수였다, 앞으로 소비세 인상하는 게 좀 요원해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보면 결국에는 일본이 소비세 인상을 좀 뒤로 미루고 또 재정을 투입하고 또 필요하다면 일본은행이 또 돈을 풀어서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에 초점을 맞출 걸로 보입니다. 너무 심각한 재정 상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게, 소비세를 올려도 지금 재정 적자나 이런 것들을 메우기가 참 어렵잖아요. 네네. 경기가 더 침체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결국은 정치적으로 푸네요. 예, 일본 스타일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생선 먹이로 쓰는 사료값이 올랐다, 그래서 앞으로 수산물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료가 어떤 것들이 쓰이죠? 예, 이제 생선 먹이를 이제 어분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이제 피시밀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멸치로 만든다고 하는데, 요즘 이게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톤당 2,400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상 최고치라고 하고요. 10년간 4배 넘게 뛰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료가 뛰면 제품값이 뛰듯이 지금 생선 먹이값이 오르니까 생선 가격도 상승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산 생선이 아니라 그 양식하는 수산물, 이 가격이 이제 오른다는 얘기인데, 뭐 새우나 연어 이런 가격 수산물들 가격이 앞으로 좀 급등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어분 가격이 왜 오르냐면은 이 기후 온난화와 관계가 있는데, 이 멸치, 어분의 재료가 되는 멸치가 페루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데, 페루 이 주변 해수 온도가 지금 급상승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기후 온난화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그 영향으로 이제 우리 식탁에 올라올 그 수산물, 그 생선값이 오르게 될 것 같다. 그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중국인들이 연어 많이 찾아서 연어값 오른다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네, 연어나 뭐 이제 앞으로 참치, 중국인들이 스시를 먹게 되면 참치가 멸종할 것이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 수산물 먹거리 문제가 좀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지난주 한중 FTA에 이어서 지난 토요일에는 한 뉴질랜드 FTA까지 타결이 됐습니다. FTA로 가장 피해를 입는 산업은 축산업이라고 합니다. 미국, 호주, 또 뉴질랜드. 가만 보면 우리나라가 쇠고기 수입을 하는 주요 3개국이거든요. 모두 FTA를 발효했거나 타결을 하게 됐기 때문에 축산업계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뉴질랜드의 최대 수출 품목인 낙농 제품은 저율 관세 할당으로 내주게 됐기 때문에 축산 낙농업계 반발이 더 거센데 3부에서는 축산업계 입장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문자는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에 0945번. 또 YTN 라디오 앱 예스나 웹사이트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 트위터와 페이스북 있는데요. 페이스북 주소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입니다. 4시 뉴스 듣고요. 3부에서 뵙겠습니다.